자, 물질의 변화와 화학 반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리 변화가 뭔지, 화학 변화가 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화학 반응식을 쓰게 될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반응식을 쓰고 나면 거기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배우도록 할게요. 자, 물리 변화라는 것은, 자, 요거 봐봐. 우리가 물리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게 주로 뭐냐면 힘과 열과 에너지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는 힘이나 열, 즉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을 물리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바뀌죠? 자, 첫 번째로 물질의 형태가 바뀌죠. 물체의 형태가 바뀌지. 부서지거나 찢어지거나 끊어지거나, 그죠?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하면은 힘에 의한 형태, 열에 의한 형태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혼합 과정이 있습니다. 이 혼합 과정에는 우리가 용해라든가 혹은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물리 변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질의 종류 자체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태, 여기서 말하는 형태는 구성입자의 입자와 입자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입자와 입자가 결합해 있는 그 결합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물리 변화예요.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잘라보면 물질의 종류가 유지된다는 말은 그 구성 입자의 종류와 구성 입자의 개수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그 입자의 종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특성이 유지가 된다. 각 구성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라고. 그리고 그 종류와 개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질량 역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대신에 입자 간 결합의 형태가 변한다. 여기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일반적으로 형태 변화죠. 상태가 변하겠죠. 그거에 따라 부피가 변화가 될 수 있죠. 맞지? 자, 질량이 일정한데 부피가 변하니까 밀도 변화도 올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밀도의 변화는 상태에 따른 변화거나 혼합물에 의한 변화 둘 다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물이라는 분자라고 할지라도 수증기일 때 밀도, 물일 때 밀도, 얼음일 때 밀도 다르잖아요. 맞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질의 성질과 그 질량은 일정하다는 게 물리 변화입니다. 오케이? 대표적으로 우리 깨소금이나
아니면 프라이드 치킨 시킬 때 딸려오는 그 치킨 소금을 생각해보죠. 안에 들어있는 게 뭐죠? 소금 들어있죠? 미원 들어있죠? 소금 있죠? MSG 있죠? 또 뭐 들어있어요? 깨소금 들어가고 후추 들어가잖아. 소금에만 남아있죠? MSG만 남아있지. 깨만 남아있죠? 후추만 남아있잖아. 걔네들이 원래 자기 자신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채로 섞여서 조합된 맛을 만드는 거지. 없는 맛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맞죠? 즉, 각자의 특성을 유지한 채로, 질량을 유지한 채로 있고, 대신에 걔네들이 결합해 있는 형태가 바뀌니까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물리변화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그래서 물리변화의 예시가 모양 변화, 용해, 확산, 상태 변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치? 자, 그에 비해서 화학 변화라.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잖아.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화학 변화라는 것은 흔히 반응물이 생성물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성물은 순물질인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키면 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지? 수소기체의 성질은 어떻죠?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수소기체. 보통 공기보다 가볍다, 무색 투명하다, 냄새는 따로 없다. 대신에 불 붙이면 어떻게 된다? 펑 하고 터진다. 산소기체의 성질은 꺼져가는 향불 같은 것도 확 태울 만큼 옆에 뭔가가 타고 있는 물질이 있으면 그 타는 거를 잘 도와준다. 그지? 그러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부어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꺼진다고? 통 하고 터지지. 여러분 그 아폴로 계획에서 로켓을 우주로 쏘아올리잖아요. 그때 사용한 액체 연료가 수소입니다. 조연제가 산소고요. 그러니까 액체 산소와 액체 수소를 가지고 로켓을 쏘아올린다니까 그 강력한 엔진을. 터져요. 펑 하고 터집니다. 근데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한 물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꺼지죠. 그 말은 뭐다?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는 수소의 성질이나 산소의 성질이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다른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염산 있죠, 염산. 산성물질 중에서도 강하기로 유명한 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산화나트륨이라고 보통 우리가 양잿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비누 만드는 재료예요.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강한 염기성 물질이고 이 수산화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는 가장 비싼 성질인 물질을 비교하라면 뭐냐면 그 하수구 뚫어뻥 있죠. 하수구에 어떤 액체를 콸콸콸콸콸 부어놓고 좀 있으면은 쫙 물 내려가잖아. 그게 뭐냐면 우리 하수구 막히는 주 이유가 머리카락이거든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수구 휘어져 있는데 여기에 껴가지고 막힌단 말이야. 근데 수산화나트륨은 단백질을 용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부어놓으면 머리카락이 녹아서 막힌 게 뚫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얘 먹으면 죽죠.
그러니까 왜 염산을 계속 마시면 죽겠지 당연히. 수산화나트륨 먹으면 죽어요. 이게 소위 양잿물이야. 이 두 개를 정확한 농도로 1대1로 정확하게 섞으면 열이 나요. 화학 반응이라면 뭐 열이 나, 뜨거워져. 그렇게 섞은 용액을 마시기 좋게 적당히 온도를 낮춘 뒤에 쭉 마시면 어떻게 되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떻게 되게? 완벽하게 농도를 잘 맞췄다면 이거 두 개 섞으면요 짜. 진짜. 진짜라니까. 홍시에 들어갔는데. 염산의 화학식은요 HCl이에요.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은 NaOH입니다. 요 둘을 반응시키면 H2O가 나오고요. NaCl. 짜! 진짜라니까. 농도만 잘 맞추면 돼요. 짜! 이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 반응은 원자와 원자, 이온과 이온의 결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성물이라고 물이나 이런 말 그대로 반응물에 없던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고요. 따라서 뭐가 된다? 반응물에 없던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물질의 특성이라고 요 앞 단원에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딱 지난주에 배운 거. 뭐? 세기 성질 플러스 뭐? 겉보기 성질. 맞지? 그래서 겉보기 성질. 그래서 요 새로운 특성이라고 나타나는 거 보면 맛, 색, 향, 새로운 물질이 나타납니다. 플러스 앙금, 물에 녹지 않는 용해도에 대한 성질. 맞죠? 그리고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빛이나 열이 날 것이고요. 맞지?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속에 산에다가 금속을 떨어뜨리면, 금속에다가 산을 떨어뜨리면 수소기체가 나오고요. 우리가 탄산염이라고 부르는 석회질 물질에다가 산성물질을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와요.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건 기포 발생 있잖아. 기포 발생 중에서 탄산수에서 이산화탄소 빠져나오는 건 물리변화입니다. 이거는 기체의 용해도 관련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탄산수에서 기체가 빠져나오는 문제는 화학 변화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변화다? 물리 변화다. 이게 무조건 기체가 나온다고 화학 변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 필기. 일단 요거 필기하고 하나. 자, 쏘리. 자, 그렇기 때문에 화학 변화에서 일정한 것은 결국은 그 구성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정하다? 질량은 일정합니다. 화학 변화에서도. 하지만 변화하는 것, 물질의 성질, 그 성질 계열 전체는 다 바뀌죠. 됐죠? 요걸 까먹었네요. 자, 요거 정리. 자, 그러면 뭐 물리 변화에 사실 우리가 앞단원에서 한 게 다 물리 변화였죠. 혼합물에 대한 내용들. 그치? 그러면
화학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화학 반응의 예시들을 좀 배웁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화학 반응식도 배우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은 화학식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이 나오고, 화학식은 뭐고 화학 반응식은 뭐냐? 우리가 아까 염화나트륨, 즉 소금을 NaCl이라고 적은 거 있잖아요. 원소 기호를 통해서 물질을 쓰는 것 자체가 화학식입니다. 원소 기호를 통해서 물질을 쓰는 건 화학식이고, 그 화학식을 이용해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이 과정을 식으로 표현하는 게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럼 화학 반응식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자, 1단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한글을 이용해서 앞쪽에 반응물을, 뒤쪽에 생성물을 한글로 쓰고요. 이 둘의 변화를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화살표 앞쪽이 반응물, 화살표 뒤쪽이 생성물. 순물질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반응물이 들어가거나 생성물이 여러 가지 생성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럴 때는 더하기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 그 한글을 화학식으로 바꿔 쓰는 겁니다. 여기 물 띄우는 이유는 여기에 화학식을 적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개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여기서 개수를 맞춘다는 것은 반응물에 있는 총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 생성물에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소 종류와 원자 개수를 맞춰주는 것이 개수 맞추기예요. 그럼 요 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게 될 화학식은 광합성입니다. 진짜예요. 광합성의 화학식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손가락 한 탑5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근데 게다가 식 자체는 꽤나 복잡해 보인단 말이야. 그럼 광합성식을 이 순서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이면 반응물이 뭐라는 거죠? 필요한 재료. 반응물이란 건 이 재료잖아. 광합성할 때 식물은 뭐랑 뭐를 필요로 하죠? 이거 1학년 때 배웠잖아. 저기 녹말의 생성물이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뭐를 만들죠?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들죠. 요게 광합성의 한글식입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뭐 화학식으로 바꿔 쓰랬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니까 CO2, 물이니까 H2O, 화살표. 포도당이 화학식이 좀 복잡하죠. C 6개, H 12개, O 6개.
어디다 분자 크다, 그지? 거기에 산소 O2가 생깁니다. 자, 그 뒤에 개수 맞추기가 있는데요. 개수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입자가 몇 개가 반응해서 몇 개가 생기는지를 알려주는 게 개수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이 개수가 되게 중요한 뜻이에요. 화학 반응식이나 화학식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줍니다. 개수와 화학식. 그런데 이 개수 맞추는 방법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은 왠지 인수분해 배운 것 같지? 그죠? 여기에 미지수를 넣어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걸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자, ACO2 플러스 BH2 화살표 C6H12O6 DO2가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미지수로 A, B, C, D라는 개수를 붙였잖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화학식에 쓴 원소들을 차례대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가 몇 개 대 몇 개가 되는지 식을 세워서 연립방정식 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잘 봐봐. 양쪽에 탄소 개수에 대한 식을 세워보는 거예요. 자, 탄소 뒤에 숫자 없죠? 숫자가 없다는 건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몇 개? 1 곱하기 A. 여기에는 없지? 여기에는 6 곱하기 C. 즉 A는 6C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소 개수.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 B는 12C니까 약분해서 B는 6C가 되죠. 이거 B네, 일단. 그 다음에 산소 개수. 산소 개수는 여기 몇 개? 2A 더하기 B는 6C 더하기 2D인데, 그지? 아까 위에 뭐라 그랬어? B는 6C랬잖아. 빼버려도 되네. 그러면 A 이꼴 D네요. 맞지? A 이꼴 B 이꼴 6C는 D잖아. 얘네들이 정수의 비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건 뭐 하면 된다? C 자리에 1 대입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C에 1을 대입하면 A 이꼴 B 이꼴 D는 6이고 C는 1이 되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 그 미지수들을 지우고 6 숫자 1이니까 생략하고 6 적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미정계수법 말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라는 것은 그냥 요식 자체에서 2번으로 만드는 식 자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수를 끼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잘 봐봐. 자, 여기 탄소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여기는 탄소 몇 개 있어? 한 개 지금 그냥 6쪽으로 넣는 거야. 자, 여기 수소 몇 개 있다? 그럼 여기 수소 2개잖아. 12개가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 6쪽 넣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탄소 이제 12개야. 12개죠? 여기 탄소 몇 개야? 6개지. 근데 여기 탄소 몇 개 있어? 6개 있잖아. 맞죠? 그럼 여기 탄소가 몇 개가 돼야 돼? 12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 6쪽은 끝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솔직하게 말해서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화학식 아니 통합과학까지도 미적계수 쓸 필요 없이 수치대기만 하는 거 다 풀려요, 사실은. 대신에 문제를 풀다 보면 숫자가 좀 헷갈리는 숫자들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식이 여러 개가 엉키고 하다 보면. 원소 개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그럴 때에 맞춰서 미적계수도 알아둬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식을 완성하고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물질에 반응하는 개수 비율, 입자의 개수 비율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각 분자별 질량이 얼마, 분자 한 개당 질량이 얼마인지 아는 질량비도 알 수 있어요. 원자가 몇 개씩 필요한지 알 수 있고. 이게 상당히 많은 정보가 화학식에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 일단 정리. 요걸 정리하고 나면 화학 반응 종류 한 가지 설명 더 하고 일단 요거 일단 정리부터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화학 반응식을 보고 화학 반응의 종류를 간단히 이야기해 할게요. 자, 첫 번째. 화합이라는 반응입니다. 화합이라는 건 화학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나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가 화학적 결합으로 뭐 AB, AMBN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몇 대 몇일지는 모르니까. 요런 AB의 형태로 결합을 하는 것을 화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의 반응,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 아니면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분자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여기에 속하겠죠. 뭐 예를 들어 이거 좋잖아. ENA 플러스 CL이 ENaCl 맞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어떤 거도 있을까? EH2 플러스 O2가 EH2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 반응인 거죠. 자, 두 번째 분해. 분해라는 것은 사실 1번의 역반응입니다. 무슨 소리다? A, B라고 되어 있는 어떤 물질이 A와 B로 나뉘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그냥 전형적인 역반응 해도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탄산수소 나트륨, 우리 베이킹소다 있죠. 여러분들 달고나 만들 때 설탕을 녹여서 설탕 시럽 비슷한 걸 만들잖아, 물 없이. 설탕 시럽을 만들고 그 녹아있는 설탕에 베이킹소다를 찍어서 한번 휙 젓는 순간 확 부풀어 오르죠. 그 부풀어 오르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인데 이 NaHCO3가 Na2CO3 플러스 H2O 플러스 CO2로 가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달고나가 부풀어 오르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탄산나트륨 때문에 약간의 쓴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킹소다 너무 많이 찍어 놓으면 많이 부푸는 대신에 써지죠. 세 번째, 치환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치환이라는 건 AB라는 화합물에 어떤 반응성이 큰 C라는 물질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된다? C랑 A의 위치가 바뀌는 반응이 치환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반응식은 뭐가 있냐면 아연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염화 아연과 수소기체 기포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아연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자기가 대신 결합에 들어가는 거고 수소를 쫓아내는 거라고. 네 번째가 복분해인데 이 복분해 반응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앙금 생성 반응이 여기였어요.
이온 결합할 때 우리 암흑 행성 배웠잖아. 그게 얘네들. AB랑 CD라는 물질이 만날 때 AD가 보통 앙금으로 가라앉고 CB가 그대로 남는 케이스. 사실 얘네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냐면 A 플러스랑 B 마이너스가 있고 C 플러스랑 D 마이너스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얘네들이 AD 앙금을 만들고 얘네들이 CB를 만들고 얘네들은 수용의 상태 그대로 있단 말이야. 즉 뭐다? 위에 이 반응이 알짜 반응식, 실제 반응이 일어난 걸 의미하는 거고 밑에 녀석들은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C 플러스 B 마이너스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얘네들은 뭐라 그런다? 구경꾼 이온이라 그래서 우리가 배운 앙금 행성 반응식들이 다 얘였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을 크게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화학식을 세울 때 이런 형태 중에 어떤 형태인지를 알면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개수 맞춰서 편하게 식을 짤 수가 있겠죠. 오케이? 요거까지 필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어떠하다? 같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물리 변화에서는 그 물질의 종류와 개수가 반응물과 생성물이 일치했죠. 화학 반응에서는 물질의 종류는 바뀌겠지만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던 입자 즉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치했지.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된다? 당연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뻔한 내용이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법칙으로 잡힌 게 꽤나 최근 일이라는 거예요. 뭐 완전 최근까지는 아니고요. 적어도 프랑스 혁명기 이후쯤 됩니다. 우리가 이 질량 보존 법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질량 보존 법칙, 요 다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배울 일정 성분비 법칙, 이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된 이건 이제 참고로 봅시다. 돌턴의 원자설이라는 게 있어요. 돌턴이라는 학자가 원자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고, 사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바꿔야 될 게 수두룩합니다. 4가지 중에 3가지를 바꿔야 돼요. 하지만 그 3가지가 바뀌는 것은 핵물리학적 관점에서지 화학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개와 주의라는 것을 좀 배운 뒤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돌턴의 원자설이란 첫 번째,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즉 원자가 가장 최소가 되는 기본 입자다라는 소리죠. 두 번째, 동일한 원소의 원자는 성질이 일정하다.
즉 같은 종류 원자들은 같은 원소에 속하는 원자들은 크기나 질량이나 성질이 다 같아야 된다. 세 번째, 화학 반응 시 원자는 새롭게 생기거나 있던 게 없어지거나 다른 원자로 변환하지 않는다.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네 번째, 화학 반응 시 원자는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한다. 요 네 가지가 돌턴의 원자설이에요. 돌턴이라는 학자가 그 이전까지 발표됐던 원자나 원소라는 그런 개념들을 모아서 정리한 게 요 네 가지입니다. 사실은 현재 입장에서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미 분리가 됐죠. 그리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가 되고, 그지? 두 번째는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알려지면서 수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 분명 같은 원소예요. 즉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중성자 개수가 다른 원자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이 동위원소라는 개념을 표현하자면 우리 수소 원자는 원자번호 1에 질량수 1, 양성자만 하나 있는 일반적인 원소가 있잖아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원자번호 1번인데 질량수가 2짜리 수소도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중수소라고 해요. 즉 원자 핵에 뭐다?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있는 거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삼중수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태양에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지긴 해요. 삼중수소라는 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가 원자 핵이 존재하는 거. 그럼 봐봐. 참고로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의 질량수가 16이 일반적인 산소란 말이야. 그런데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의 질량수 18짜리 산소입니다. 17짜리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16하고 18짜리란 말이야. 그럼 봐봐. 얘네들로 만들어진 물 분자가 얘네들로 만들어진 물 분자는 둘 다 물이긴 하죠. 근데 분자 하나하나의 질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 얘가 무거울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물들을 모아놓으면 얘는 가벼운 물, 얘는 무거운 물이 되겠죠.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종류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경수로다, 중수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경수가 얘네들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물 분자, 중수가 얘네들로 만들어진 물 분자, 훨씬 무거운 물을 써야 된다. 감속자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개념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반응시 원자는 생성소멸 변환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는 핵융합이나 핵분열이라는 핵반응을 통해서 생성소멸 변화가 됩니다. 그 말은 뭐다? 이제 인류는 연금술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원소들로 금을 만들 수 있다니까. 왜 안 할까요? 너무 손해야. 하면 손해라서. 뭐다? 금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랑 에너지 값이 금값보다 비싸. 손해죠. 그래서 안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돌턴의 원자들은 이런 핵반응을 제외한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라면 원자들은 반응 전후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핵반응과 관련된 얘네들이 바로 질량 보존 법칙. 핵반응을 제외하고 난다면 원소들이 그대로 남아. 요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1점 항공비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 개념 공부를 더 하고 질량 보존 법칙으로 들어갈 건데 이 개념만 잘 배워두면 질량 보존 법칙이 되게 쉬워져요. 그건 뭐냐면 개와 주위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전체를 우리는 유니버스라고 부르죠. 우주 전체. 원래 이 개념은 선생님은 언제부터 어느 내용 때 보통 가르치고 출발을 하냐면 1학년 단원에 여러분들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있죠.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잖아요. 1학년 때 배웠잖아. 1학년 2학기 내용으로. 그때 물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밖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물체를 가열할 때, 물체를 냉각할 때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내용이 물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화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는 내가 개의 입장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열이 들어온다, 흡열 반응. 내가 열을 방출한다, 발열 반응. 그리고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주위 환경은 어떻게 온도가 변하느냐를 배우는 게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죠. 요즘처럼 더운 날 땀을 흘리고 나면 시원해지죠. 왜? 땀이 증발하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갑니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거 말고 조금 더 심화적으로 그러면 개와 주위의 개념은 무엇이냐? 개라는 것은 어떤 실험을 할 때 내가 관심을 두는 영역이 개야. 내가 비커에 어떤 액체를 넣고 가열을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럼 내가 실험하고 있는 대상은 비커 그거잖아. 맞지? 비커가 대상인 거고 그 주변 환경은 주위인 거야. 맞지? 자,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개와 주위는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항상 뭐한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바로 물질의 교환과 에너지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개와 주위 사이에 물질 교환이 생기냐 안 생기냐, 에너지 교환은 있냐 없냐를 바탕으로 이 개의 종류를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 개의 종류를 구별하는 명칭이 뭐냐면 열린 개, 오픈 시스템, 그리고 닫힌 개, 클로즈드 시스템, 마지막으로 고립계,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한글로 열린 게, 닫힌 게, 고립계. 차이가 뭐냐면 열린 개는 물질 교환도 가능하고 에너지 이동도 가능한 개를 열린 개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구는 열린 개가 되는 거죠. 지구에서 로켓을 우주로 쌓아 올리고 있죠. 그리고 우주를 떠다니는 여러 가지 바위나 이런 녀석들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운석이 되어 떨어지기도 하잖아. 맞지?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죠, 우주. 따라서 지구는 열린 개입니다. 닫힌 개는 물질 교환은 일어나지 않지만 에너지 이동은 일어나는 단계를 닫힌 개라고 해요. 보통 이제 추리소설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밀실사냥.
그 공간에 그 누구도 들어간 흔적도 들어간 사람도 없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 죽었어. 전형적인 닫힌 개에서의 사고죠. 사실 오늘 요 뒤에 내용들이 뭐냐면 자세히 보면 어떤 시험관 안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시험관이나 실험장치 안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질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열린 게라서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에 있던 원소가 개 안에 있는 어떤 반응식에 참여해서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질량이 증가하겠죠. 개에서 나타난 반응의 결과로 나온 물질이 주변으로 도망갈 수 있으면 질량은 감소하겠죠. 하지만 닫힌 개에서는 그런 질량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없죠.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요 뒤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보는 거는 열린 개냐 닫힌 개냐. 그리고 열린 개라면 어떤 물질이 우리 몰래 들락거릴 수 있느냐. 결국은 기체죠. 화학 반응식에 기체가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기체가 반응물에만 있냐 생성물에만 있냐 둘 다 있냐. 그지? 이런 걸 바탕으로 질량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그대로일 거냐를 예측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립계는 둘 다 안 일어납니다. 얘가 우주 전체. 물론 이것도 최근 여러 과학자들 특히 이제 선생님이 너희 나이 때도 몇 년 안에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돌다가 내가 지금의 나이 거의 다 됐을 때 돌아간 분이 있죠. 스테픈 호킹. 우리가 보통 스티븐 호킹이라고 부르는 그 양반. 내가 어릴 때 그 양반이 그 병을 앓기 시작해서 몇 년 못 산다 이야기를 내 생각엔 꽤나 오래 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꽤나 오래 연구를 해내셨고요. 그분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평행우주론이죠. 다층 우주이다. 멀티버스. 요즘에 마블과 DC 영화가 가장 밀고 있는 콘텐츠. 멀티버스. 무슨 개념이냐면 사실 옛날부터 이 우주론에 대한 개념은 은근히 헐리우드 영화사에 많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유니버스 단위우주론은 백투더 퓨처 같은 영화였어요. 혹시 아냐? 네. 그 영화 단위우주는 어떤 거냐면 내가 시간여행을 해서 과거로 돌아가잖아. 그러면 난 되게 조심스럽게 있어요. 만나는 사람.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시비를 걸어서 그 사람을 때려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이 내 조상님이면 나도 그 순간 없어지는 거야. 태어날 수가 없잖아. 그지? 아니면 막말로 내가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가 날 그리워하고 나는 현대로 돌아왔다 쳐. 근데 그 여자가 사실 알고 보니 내 먼 조상님의 할머니겠죠. 그분이 날 그리워하면서 내 조상님 할아버지를 안 만나시면 난 없어지는 거야. 이게 단위우주예요. 그지? 멀티버스는 뭐냐면 다층 우주 이론인데 어떤 선택마다 우주가 갈리는 겁니다. 계속 무한대로 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로 돌아감으로써 기존의 어떤 새로운 우주 안에 나라는 존재가 과거에 나타났었던 우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지 않은 우주와 나타난 우주는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지. 물론 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얘네들은 사실 그런 사람이 살았는데 역사적으로 큰 영향이 미친 게 없으면 다시 하나가 돼서 똑같은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죠.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우주이론, 특히 마블의 멀티버스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세계관을 보여주죠. 그 스칼렛 비치가 결혼해서 애를 낳은 우주와 애를 낳지 못한 우주, 뭐 이런 식이에요. 어쨌거나 하지만 적어도 화학 반응에서 우주는 단일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주랑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립계가 된다. 뭐 이런 소리를 잠깐 해봤습니다. 자, 요거 정리. 가장 대표적인 화학 반응식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 반응식에서 물질의 상태를 표시하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게 질량이 증가하는 반응인지 감소하는 반응인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AB라는 수용액산, 즉 이온결합 화합물과 CD라는 수용액산, 이온결합 화합물이 결합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알자 이온 반응식 하나가 고체가 돼서 앙금이 되고 하나는 그대로 수용액인 즉 구경분 이온으로 남는 반응이에요. 맞지? 자, 이 반응을 잘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다? 그 물질의 상태. 자, 여기 물질의 상태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S가 솔리드, 고체, L이 리퀴드, 액체, G가 가스, 기체, AQ는 뭐게? 맞아. 아쿠아리우스 솔루션. 수용액. R인가 L인가 헷갈린다. R인 것 같아. 아쿠아리우스 솔루션. 물에 녹여놓은 상태. 솔루션이니까 균형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자, 그런데 이 상태를 보아할 때 앙금 생성 반응은 결국 뭐다?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 무슨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체가 존재하지 않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응은 열린 개나 닫힌 개나 모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왜? 어차피 기체로 날아갈 게 없다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반응식 뭐 질산은에 염화 나트륨을 반응시키면 염화은이 앙금으로 남고 질산 나트륨이 구성분 이온으로 남게 되죠. 이 반응은 질량이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부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기체가 생성돼요. 화학적으로 기체가 발생되는 것 중에 우리가 이미 배운 건 두 가지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때 물질의 성질 이야기할 때, 산성, 중성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것들이 여기에 관한 거죠. 바로 뭐냐면 금속에 산을 반응시키면 즉 이온결합 화합물이 생기고 보통 수소기체가 빠져나와요. 위쪽으로 화살표가 기포가 발생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탄산염, 우리가 석회질이라고 부르는 화학물질들의 이름이 전부 다 보면 탄산 어쩌고저쩌고, 탄산수소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해요.
걔네들을 통칭해서 탄산염이라는데 이런 탄산염, 석회질에 산을 넣으면 역시 염이 만들어지면서 이번에는 이산화탄소가 올라오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어떻다? 기체 발생 반응의 공통점은 생성물에 이 기체 상태의 물질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열린 게 같은 경우는 그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기체의 질량만큼 전체 질량은 감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닫아놓고 실험을 한 것은 발생하게 된 기체조차도 어디 안에 머물러 있다? 그 개, 즉 실험 장치에 그 통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럴 경우는 기체일 경우라도 그 질량이 측정이 됩니다. 따라서 보존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화학식들을 이야기하라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까요? 금속 마그네슘에 염산을 떨어뜨리면 염화 마그네슘이 생기고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될 거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석회석 탄산칼슘에 탄산칼슘에 염산을 떨어뜨리면 염화칼슘이 나타나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빠져나가는데 여기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겠죠. 결국 아까도 말했지만 빠져나가는 기체만큼 질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입니다. 일단 연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화학식들 요것들 한번 잘 보고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반응들을 단계 볼 건데요. 이제 연소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소 반응이라는 것은 그 반응을 보통 우리가 연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반응물이 뭐와 결합한다? 항상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반응물은 산소와 결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연소 생성물이 형성이 되면서 연소 반응이라면 원소는 아니지만, 즉 물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빛과 열이라는 에너지가 다량 방출되는 게 기본적인 연소 반응의 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연소 반응물에 탄소가 있거나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탄소가 들어있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연소 생성물에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맞지? 수소가 들어있을 때는 물이 생기는데 이 물은 수증기로 나온단 말이야. 고온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증기조차도 기체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요 내용인 거죠.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 속칭 우리가 유기물을 유기물이라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물로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무슨 소리가 여기에 결합하게 되는 산소들은 반응물에서 결합하는 양이 거의 대부분 고스란히 빠져나간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기물을 태우게 될 때는 빠져나가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더 크게 되겠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질량이 감소되죠. 왜? 빠져나간 탄소나 수소만큼 감소하는 거지. 왜? 산소는 내시당초 들어왔다 나가잖아. 그죠? 근데 이게 감소한다는 말 자체가 언제? 열린 궤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 대표적으로 금속, 철이나 구리 같은 거, 철이나 구리나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 아연이나 이런 것들, 얘네들은 산소와 결합하면 연소 생성물로 산화물이 생깁니다. 보통 이걸 우리는 녹이라고 해요. 산화철이 대표적으로 우리 철이 녹슬면 생기는 그 부분 있잖아. 그게 산화철이야. 산화피막이라고 해서 녹이라고도 하는데 이 산화물이 생기게 되면 결국 얘는 기체가 아니라 무슨 형태로 생긴다? 고체 성체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역시 오픈 시스템 때는 질량의 증가가 나타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무를 산소와 연소시키면 수치나 재가 남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이산화탄소와 물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질량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맞죠? 옛날에는 이것을 원소라는 개념이 잡히던 초창기에는 플로지스톤이라는 탈물질이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기물 속에 우리가 불에 타는 물질들은 물질 안에 플로지스톤이라는 원소가 있고 우리가 가열했을 때 플로지스톤이 타버리면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산화물의 경우 남은 재가 원래 이 나무보다 가벼워진다라고 옛날에는 설명했었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철과 산소를 반응시켰더니 산화철이 되는데 이때가 어떻게 된다? 질량이 증가해버리네. 그러니까 뭐라 했느냐? 금속에는 음의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있다. 얘는 속성이 가벼움인데 금속에 들어있는 걸 태웠으니 가벼운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무거워졌다. 말도 안 되죠. 예로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내려오는 거. 간단한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해야 돼요. 이렇게 말이 계속 늘어난다. 구라치고 있네. 라고 인식을 하는 게 맞죠.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거다?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하나 해볼까요? 우리 에탄올 한번 연소해 볼게요.
자, 요게 우리 에탄올 화학 반응식에서 화학식도 바로 적었죠. 개수 맞춰볼게요. 탄소 2개니까 여기 2. 수소가 몇 개? 6개니까 여기 3.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 산소가 4개, 여기 산소가 3개, 7개가 필요하지? 여기 산소 하나 있으니까 여기 6개, 그러면 여기도 3. 반응물에 분명히 산소 6개가 들어왔지만 생각해보면 얘도 빠져나가고 얘도 빠져나간단 말이야. 남은 질량이 없어요. 열어놓고 태워버리면. 에탄올을 태우면. 쭉 다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혹시나 물질들을 계산할 때는 여기 들어온 산소 질량과 여기서 빠져나가는 산소 개수를 살렸을 때 어디가 맞는지를 따져보는 건 사실 필요하긴 해요. 화학식이 복잡해지면. 그런데 적어도 어디에서는 중등 레벨에서는 유기물을 태우면 무조건 가벼워진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볼까? 철을 산소로 태웠더니 산화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얘가 열린 개라면 밖에서 들어오는 산소가 되는 거죠. 맞지? 열린 개라면 밖에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 열린 개라면 주위의 산소와 결합하게 되니까 어떻게 증가하게 되지만 이게 닫힌 개라면 애시당초 결합하는 산소조차 어디에 있던 거다? 결합한 산소조차 애시당초 그 실험장치, 즉 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정하죠. 위의 실험 같은 경우도 닫힌 개라면 애시당초 알코올과 산소도 그 안에 있고 생기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도 그 안에 남아있잖아. 통 안에 있을 거 아니야, 실험장치 안에. 그러니까 질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닫힌 개에서는 전부 다 안 변하고요. 열린 개에서는 질량이 변할 수 있는데 뭐를 중심으로 보면 그거를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기체가 어디에 있느냐? 반응물에 있냐? 생성물에 있냐? 둘 다 있느냐? 혹은 없느냐? 맞지? 그거에 따라서 질량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요거 필기하시고요.